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12월 15일 발성배전 기사 기본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7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대책을 해가지고, 아무도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30일을 한다든가, 30일 동안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한 번 보고, 3일, 2일, 1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좀 스케줄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보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셔야지만 시험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험 문제를 아예 모르면 못 쓰는데, 알고 있는데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계를 해가지고 좀 알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 좀 계속 집어넣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12월 29일, 그 다음에 1월 5일, 그 다음에 1월 26일인가요? 이렇게 3회 동안 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제 관연도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개 챕터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주에 1개 챕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7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빨리 교재를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안정도 부분 옛날에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개통계획과 운용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에 설명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KEMS 쪽, 한국형 EMS의 소개에 대한 자료를 한 8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할 거고요. 그 다음 기타 부분은, 요 안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개통공학은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공학을 좀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부분, 예를 들어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 개통공학은 눈에 안 보이는 전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냐. 그래서 이 개통공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시는 게 이제 전력조류 계산이죠. 전력조류가 뭐냐?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뉴턴 랍서법이 있고, 가우스 자이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패스트 디카플드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바로 PF 컨트롤입니다. 제어. 그러니까 개통공학 쪽은 전부 다 제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F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게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AFC하고 ELD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시 또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나오는 게 VQC라고 해가지고 제어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전기의 이제 출력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KEMS에서도 바로 이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동기운전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런 개념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PF 컨트롤의 개념이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돈에 따라가지고 이제 화력발전소의 경제운용 측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전력개통공학에서는. 돈에 관련된 부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발전기의 출력들을,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발전기의 출력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수, 목, 형, 총이라는 이 4글자만 아시면은 이 경제 운영을 계산하는 프로시저를 전부 다 계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를 외울 때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다. 총각들이 좋아하는 날짜다. 주말에는 연애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수는 수급 조건, 목은 목적 함수, 평은 평가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이 뭐다? 바로 경제 운영이니까 총 연료비 최소 조건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손실을 무시한 거라는 얘기죠. 전력조류에서도 이제 손실을 무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기준 모선이라는 얘기죠.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손실을 무시했을 때 이런데,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 페널티 계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만큼이 더 올라가겠죠. 손실 부분만큼이 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손실 계수는 이제 페널티 계수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부분이 라그랑제의 미정 계수라는 람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했다. 이런 이제 흐름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QV 컨트롤입니다. QV 컨트롤. 근데 QV 컨트롤은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무효 전력을 제어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상 설비들이 됩니다. 이제 조상 설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발전기에서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에서 제어하는 부분, 션트 리액터에서 제어하는 부분, 콘덴서에서 제어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고, 그 외에 뭐 SVC라든가 팩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개념은 여기 부분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세부적인 거를 집어가시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장 계산하고 사실 안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송배전공학에서도 다 배웠던 부분이고 저번 시간에 이제 고장 계산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가 이제 챕터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갔고요. 오늘은 이 안정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작년에 몇 달 전에 배우셨던 송배전공학 때 나왔던 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딱 하나 차이 나는 건 PV. 전압 안정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 송배전공학에서는 위상각 안정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이 PV, 전압 안정도 부분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을 봐주셔야 되는 게 송배전공학에서 나왔던 위상각 안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서 전압 안정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EMS,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EMS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제 동영상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외울 때 이제 무식하게 그냥 요 1장에 보시면 제가 항상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1장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1장 부분, 송배전공학하고요, 전력계통공학은 기본서의 1장을 반드시 조금 정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계통공학은 1장을 읽어주시면은 거기에 이런 전력계통과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림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 154, 뭐 RCC, NCC 반대죠. NCC, 그다음에 뭐 기후 정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 있고 뭐 345 변전소에 뭐 154 변전소에 HRCC, 요건 RCC니까 요 NCC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여기 EMS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들이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EMS 같은 게 할 때는 이제 EMS가 가운데 있다. 그럼 저희들 그냥 무식하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 개, 발, 급, 안, 자, 원.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거.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은 뭐 그 훈련 기능, 뭐 급전은 모의 훈련 기능, 발전 제어 기능, 요거는 안전도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이건 자료 취득 및 뭐 이런 것들, 그리고는 원방 감시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써주실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리고. 도표, 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이따가 예비력 같은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일반적인 답안지하고 틀리게 여기는 예비력을 좀 다른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전에 배웠던 예비력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 옛날에 이걸 그릴 때 뭐 6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무식하게 그냥 외우라고 했죠. 설공, 운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체 예비력,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안 외워지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5차
관심 단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관주경심으로 그냥 외우시라고요. 옛날에 이 부분을 위험 단계라고 했는데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여기는 400만 미만으로 됐을 때 400에서 300이죠. 사이. 여기는 300에서 200 사이. 여기는 200에서 100 사이. 여기는 100에서 0 사이. 알람을 내는 부분이 있고 주의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알람 같은 건 예를 들어 요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요. 20분이 경과되죠. 그러면 이제 알람이 뜹니다. 또는 50% 미만, 그러니까 뭐 350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또 알람이 뜬다든가, 뭐 10분 단위로 뜨는 게 있고, 20분 단위로 뜨는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고, 요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 외에 이 발령이 어떤 기준에서 내려지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드려도 저도 잊어먹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항상 관주경심만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400, 300, 200, 100 요거는 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다 자꾸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8장 안정도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통의 표현, 조류 계산, 주파수 유효 전력, 전압과 무효 전력, 계통의 경제 운영, 고장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도, 계통의 계획과 운영, 기타 부분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 4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배전이죠. 배전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변전 쪽. 그래 배전은 한 2회 정도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변전도 한 2회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발전 2회 내지 뭐 1회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는데 4장 계산 문제는 시간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마지막에 차라리 그 시간대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시간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안정도입니다. 안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제 예습을 먼저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 교재 듣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 3번은 듣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많게는 제가 10번까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자꾸 반복을 해서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안정도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따가 표가 나옵니다. 뒤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근데 크게 컨셉을 제가 뭐로 잡으라고 그랬죠? 안정도는? 첫 번째 위상각 안정도. 두 번째, 전압 안정도. 그 위상각 안정도에서 또 들어가게 되면 3가지로 어떻게 나눴었죠? 크게? 예, 정태, 동태, 가도. 정태, 동태, 가도인데 동태 부분을 보통 빼가지고 정태 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고유 정태, 동쪽 정태, 그리고 고유 가도, 동쪽 가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가지 컨셉을 잡아주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이제 미소외란 안정도가 뭐냐?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미소외란 안정도가 뭔지. 여기 보시면은 가도 안정도, 전압 안정도, 미소외란 안정도에 대한 발생 원인과 해석 기법을 설명하시오. 과도 안정도 부분하고 과도 안정도는 바로 위상각 안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소외란 안정도도 위상각 안정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전압 안정도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처음에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 기법들. 위상각 안정도에 이제 해석 기법들이 뭐가 있었죠? 어떻게 해석을 했죠?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 있냐면은 85페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죠? 딱 표로 정리되어 있죠. 안정도 해석 방법. 정태 안정도를 미소 신호 안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정태 안정도는 동기화력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같은 걸로 해석을 한다. 등면접법은 언제 한다? 이기계통. 단단법은 이기계통 이상. 에너지 함수법은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는 뭐다? 바로 PV 곡선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PV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셨던 내용이고, PV 곡선은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동기 탈조가 전력 계통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원인. 왜 발전기가 탈조가 일어나냐? 그러면 아까처럼 위상각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발전기가 탈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하의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기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한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죠? 송전전력을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로 나오죠. 그럼 P 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크게 키워드가 뭐로 얘기했죠? 제가? 네 글자? 안정화 대책 키워드 네 글자. 생각 안 나시나요? 그거는 이제 위각 출시는 뭐냐면은 단단법에서 그림을 그릴 때 위상도, 위상각, 각속도, 출력을 시간에 대해서 그린 게 바로 단단법이다. 그걸 외울 때 얘기했던 출력 그 키워드였고요. 예? 자, 안정도 대책은요. 리전, 충, 입기나 리전, 입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P 값을 올려주기 위한 부분이 뭐냐 이거죠. 이 공식은 그냥 다 외우는 식이니까 X가 뭐죠? 바로 리액턴스라는 얘기죠. 리액턴스를 작게 하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P 값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위에가 뭐죠? ES, ER 전압이죠. 리전. 전압을 격상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리액턴스를 저감하고 두 번째 전압을 격상해주고 그 다음에 충격을 저감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을 빨리 변동을 해준다 이거죠. 왜냐면 기계적인 발전기가 탈락을 했으니까 빨리 다른 발전기를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는 이제 팩치라든가 HVDC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화해준다. 그래서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딱 하면 뭐? 이따가 사고 파급이 나온다. 사고 파급이 나오면 제가 5글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고 파급과 뭐 이상현상의 키워드.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시나요? 유무가사의 무조건 그게 나와야 된다고. 왜? 유효전력 변동에 의한. 유효전력 변동이 뭐죠? P에 의한 주파수죠. PF 컨트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 변동에 의한 전압이죠. QV 컨트롤이니까 전압, 과도 안정도라든가 이런 부분. 사고 파급이라든가 이상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따가 가서 이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얘는 25점짜리로 단골로 나옵니다. 55회, 뭐 72회, 여기 50회, 55회, 72회, 80회 그 위에도 한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한 번인가.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 같은 경우는 딱 안정도가 무엇이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 뭐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걸 봐주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쓰실 수 있게끔 각각을 정리를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정도 향상 대책은 10점짜리로도 나오고요. 25점짜리로도 나옵니다. 그 10점짜리를 쓸 때는 그림 같은 걸 적게 그리고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25점짜리를 쓸 때는 그림이라든가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25점짜리 채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부하각 델타가 변하면서 계통이 안정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정태 및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을 설명하시오.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딱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의도하는 게 뭘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부하각 델타가 변하면서 동기화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동기화력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동기화력에 대해서 쓰려면 어떻게 돼? 사인 곡선. 요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정태 및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부분은 여기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의 어떤 극한 전력을 계산하는 게 정태 극한 전력이 되는 거고요. 90에서 180도 사이에서 어떤 다시 거꾸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과도 안정 극한 전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하각 델타가 변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키포인트가 뭔지를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동기화력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면접법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야 된다? 위상각 안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던 이제 계산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 안정도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PV 곡선으로 계산을 했고, 그럼 위상각 안정도에서 등면제법하고 단단법하고 에너지 함수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이번에 단단법이 25점짜리로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함수법 같은 건 10점짜리로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오긴 힘들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묶어서 설명하라 해가지고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을 뺐습니다. 그림이 좀 쪼개져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유해선 송전술로 유효전력 위상각 곡선을 그리시오. 유효전력 P의 수식을 정하고 이런 것들도 뭐냐? 등면제법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유해선 송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걸 차단하고 1회선을 송전했을 때 그때 어느 시간에 차단을 해줘야지만 빨리 전력을 더 안정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냐. 거기서도 이제 기준이 90도 이전에 이제 해줘야지만 나머지 면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면적하고 여기에 대한 면적, 요 앞에 부분에 대한 면적하고 요 뒤에 부분의 면적이 같아지는 부분. 요것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게 A, 요게 B, 요게 C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A, B, C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중에 가서 틀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A, B, C, D, E, F 이렇게 뭐 순서도 이제 최대한 교과서에 있는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점자들도 맨날 자기가 보던 스타일하고 비슷하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뭔가 틀리면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유심히 보다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유심히 보다 보면 틀린 부분이 더 많이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 썼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을 보는 건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새로운 부분으로 다가갔을 때는 채점자가 더 좋은 점수를 주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유심히 보면 그거는 감점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던 고장 전, 단락 고장 시, 고장 제거 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림 잘 그려보셔야지만 됩니다. 요게 그림을 그리면은 요게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려야 되는 부분을 하나, 둘, 셋, 4개 내지 5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는지 많이 그려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축세련 효과. 저번에도 한번 문의가 왔었는데 축세련 효과가 뭘까요? 이 W가 뭘까요? 관성입니다. 관성. 축이 돌려고 하는 그런 효과. 이렇게 세륜, 뭘 닦는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축이 도는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까요? WG하고 WM입니다.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어떤 각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가 틀어지는 겁니다. 각속도가 줄어들면 동기가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동기가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당장 동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WG하고 WM에 대해서 WG가 이렇게 가는 부분, WM이 가는 부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경도라는 놀이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경도가 뭐냐? 그래서, 경찰하고 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도둑을 쫓아갔는데, 달리기 잘해야지 쫓아가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발전기가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부하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경찰이 빨리 쫓아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급을 해주니까.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꾸 연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축세련 효과가 뭐냐? 그럼 경도, 경찰과 도둑처럼 발전기하고 모터에 대한 관성정수의 어떤 각속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전력계통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압 안정도 부분이 나옵니다. PV 곡선 그릴 때 X축이 뭐죠? X축이 PV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경우는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데 이 PV하고 똑같은 부분이 또 뭐가 있었죠?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보시면은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PV 곡선이 나오죠. ZIP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압과 전력량의 관계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전압이,
여기 전력이. 그래서 반대였었네. 거기서는 PV가 반대네. 예? 전압에 상관없이 전력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QV 컨트롤 이거를 또 QV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PV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3개. 바로 뭐냐. 병렬 커피시턴트 보상으로 전압 안정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죠. 어떻게? 하나, 둘. 근데 약간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라고요? P라고요. 여기가 V라고요. 또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안정화되는 부분, 여기가 불안정화되는 부분. 그래서 요거의 정의도 전압 안정도도 어느 하나의 유효 전력에 대해서 2가지 전압을 가지는 곡선을 그린다.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전압을 2개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가 지상이고 여기가 역률이 1이고 여기가 진상이다. 그러면 이걸 병렬 커피시턴트를 보상하게 되면 진상 영역으로 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P1에서 P2, P3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컨셉을 이제 머릿속에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편하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의 개념, 악하연이. 전압 안정도의 악하연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의 키워드. 뭐였죠? 2글자. 군대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죠. 일병. 뭐였죠? 1이 뭐였죠?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에서는 고작. 다해선 병렬에서는 고작.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애우기가 힘드니까 1따로 애우기가 힘들거든요. 아, 군대 생각해가지고, 요즘 뭐 일병, 이렇게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악화요인에 대해서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이 순서적으로 좀 애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 전력계통의 부분적인 사고가 전계통으로 확대 파급.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대요? 사고 방지 시스템. 사고 파급. 바로 사고 파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키워드가 뭐라고요? 유무과사의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주파수 변동. PF니까. 그 다음 Q.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전압 변동. 그 다음 유무과. 과 나올 거고, 사고 파급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요. 이상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부분하고 또 9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8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 보시는데 9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 자료를 뒷장을 가서 좀 더 참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PSS가 뭐였죠?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 여러분들이 발성 배전을 하시더라도 영어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BR의 뭐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저렴 강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팩츠 뭐다?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HVDC가 뭐다?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도 되고. 자꾸 그런 원어를 써주시고. TCBR이 뭐다? 사이비스터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TCPR이 뭐다? 페이지 레귤레이터. 예, 이런 부분식으로. 자꾸, 원어를 알아주시면 그 원어에 대한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기가 편합니다. 이따가 SVC 쪽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하는데, PSS의 원리가 뭐냐? 임계자 위진동 작불부. 생각나시나요? PSS 하시면 제가 이 9글자 외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인덕턴스, 인계자, 계자의 자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인덕턴스에 의해가지고 인계자, 위진동, 위상을 지연시켜가지고 진동을 작불부, 작동 영역을 불감대 영역에 하게끔 바꿔지는 부분이 바로 부재동 현상이다. 부재동 현상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PSS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컨셉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PSS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전달함수가 있었죠. 전달함수에 대한 것들을 외우는 걸 어떻게 했었죠? 변진, 증거, 제로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기, 보니까, 그, 벤츠 여검사도 뭐, 무죄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법적에도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그냥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예? 위상 변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진상지상으로, 변환장치, 뭐, 진상지상, 변진, 증폭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가 뭐였죠? 신호를 제거를 해준다. 예? 그리고 변진 증거제. 신호를 제한해준다. 이런 식으로. 왜 신호를 제한해주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효전력, AVR의 그 출력 부분을 너무 고소국 여자장치로 인해가지고, 소국 여자장치로 인해가지고 순식간에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감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PSS를 이용해서 그 출력을 한 10% 정도를 저감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안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안정도니까 이거 위상가가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에서 물어보는구나.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동기화력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등면제법, 단단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에너지 함수법. 그리고 PV 곡선이 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넣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일단 나와줘야 돼.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과도 안정도는 부분 어디에 있다? 위상가가 안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전압 안정도는 아까 위상가가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제2의 부분이 되겠죠. 미소외란 안정도는 뭐다? 정태 안정도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언제 발생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상각 안정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위상각 안정도는 뭐라고요? 발전기의 동기운전의 가부. 전압 안정도는 전압 안정도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력계통에서 부하가 변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각 발전기의 전압이 일정한 상차각을 유지하고 정상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뭐다? 동기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위상각 안정도라고 판단을 한다. 근데 그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구분이 된다. 정태는 정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평상시 때 별 변동이 없었을 때. 동태는 뭔가 미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왜? 미소 변화가, 부하 변화가 생겼을 때. 예? 그 부분이고. 그 다음 사고가 생겼을 때가 이제 과도 안정도가 되겠죠. 정태 안정도, 미소 신호 안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디 스테이트. 이런 것들. 트랜지언트, 서브 트랜지언트. 이런 차가도, 과도, 동기. 이 부분이 뭐였죠? 발전기의 과도였죠. 차가도 임피던스는 작습니다. 과도 임피던스는 약간 더 큽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20, 30, 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기도 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용했던 게 수차 발전기의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 전압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였나 1.3이냐 1.9인가 1.7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계산하는 방법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서 나눠지는 건 뭐냐? 바로 정태한 정도인데 어떻게? 고유인지 동적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적이 들어가는 게 뭐다? 딱 키워드만 알고 계십니다. 컨셉을. 동적, 뭔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 안정도에서는 뭐냐? 발전기의 자동 전압 조정 효과나 조속기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게 고유 상태다 이거죠. 동적은 뭐냐? 다이내믹한 상태는 뭐다? 뭔가 움직여줬다 이거죠. 그게 뭐냐? AVR이나 가버너의 효과를 고려했다 이거죠. 정태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정태인데 거기에 뭐가 움직이면은 얘가 그걸 운동하게 해서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AVR이나 조속기다 이거죠. 가버너. 그래서 여러분들 가버너 프리, AFC에서 가버너 프리에 대해서 배우셨죠? AVR 같은 경우 운동을 하죠. 전압이 바뀌게 되면. 그때 움직여지는 게 동적 상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의 미소 변화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력계통공학에서 미소 변화에 대해서 배웠던 게 어떤 겁니다. 부조작용을 외웠죠. 부조작용. 뭐였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 자정주파수, 그 다음 경제부하 배분. 이게 부하 변동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죠. 이게 단주기, 장주기 뭐 이렇게 나왔죠.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단주기 성분들 같은 거를 미소주기가 있고 단주기가 있고 장주기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단주기 성분 등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자, 송전전력의 기본식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제가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발성배전에서 외워줘야 되는 몇 안 되는 수식 중에 하나다. 예?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죠. 어디에선가는 다 써먹으니까. 고장전류 부분에서 외워줘야 되는 수식이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중에 고장전류 계산할 때 단위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법, 오음법 같은 걸 환산할 때 그 수식을 모르면 환산이 안 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선지락, 2선지락 이런 것들을 유출해서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유출해서 수식을 못 만듭니다. 하나를 알아야지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으니까. 얘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비슷하게. 근데 뭐냐. 발전기, 그리고 전압, 그리고 여기 부하. 무한대 모선에서 바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일기 무한대 모선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바로 동기화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움직이는 힘이다 이거죠. 동기화력은 화력입니다. 그건 뭐냐? 발전기가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회전기니까 둘 다 도르래로 연결하면 그 도르래 사이에 이렇게 고무줄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끌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각속도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겠죠. 얘가 빨리 뒀는데 얘가 뒤에서 못 쫓아갑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거꾸로 얘가 빨리 뒀는데 얘가 못 쫓아갑니다. 그거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전거는 체인이 있는데 체인도 하다 보면 빠지죠.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인이 빠져버립니다. 똑같이 아무리 연결이 돼 있어도. 그래서 그 각도를 어디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서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동기 화력입니다.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동기 화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dp분의 d세타가 0보다 크다. 아까 이런 미분을 하죠.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성분이 크다라는 얘기죠. 미분에서 0보다 작다. 그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부분은 여기 그림을 그려서 미분할 때 0보다 크면 요 영역이 된다 이거죠.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요 영역이 된다 이거죠. 그게 아까 여기서 뭐죠? 이런 PV 곡선에서 얘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걔는 dp분의 dVr에 대한 것이 0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면 되죠. 미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이다. 뭐든지. 얘는 올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dVr분의 dp가 0보다 큰 부분에선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안정, 불안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을 잡아주실 때도 0에서 90도 사이는 어떻게 증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안정한데 요 90도를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불안정하다. 근데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30도에서 40도. 왜? 사인 30도에서 40도가 2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송전솔로도 어떻게 되죠? 2회선 송전을 하다가 하나가 탈락되면 나머지 한쪽으로 100%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직류송전하는 진주에서 해남 같은 경우도 다 50%씩 부하를 인가해서 하고 있죠. 다 50%. 2회선 송전할 때도 다 50%입니다. 나중에 과부하 운전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소국 여자 장치 때문에 70도에서 한 80도까지 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한 정도는 뭐냐? 트랜지언트입니다. 트랜지언트. 사고란 얘기죠, 사고. 급격한 부하 변화나 사고 시에도 안정하게 송전할 수 있는 정도를 과주 안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유하고 정태다. 동적이다. 뭐가 차이가 난다고? 동적이 들어가면 아까처럼 뭔가 다이내믹한 부분이니까 AVR이나 조속기 효과 등을 고려한 거다. 그렇게만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유 부분은 발전기의 과도, 임피던스, 배후 전압이 일정하던 조건하에서 고려하는 안정도이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동쪽은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돌곡성 및 궤자의 세교 자석 변화, 보호계정기 특성, 보아의 전압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다. 뭔가 움직여지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배후 전압이 일정하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보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지만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최근 고속도 개정기와 고속도 차단기가 많이 보급되어 정퇴시에 70에서 80도까지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거꾸로 여기서 30도에서 40도다.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서 90도를 넘어가서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70도, 80도에 운전을 해도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사고 전류를 차단해 주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정도에서 판별할 때 어떻게 했죠? 보통 외란 발생 후 1초 이내에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갑자기 1차 동요라고 얘기하죠. 보통 1차 동요. 1차 동요가 1초 이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저희가 반단법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0.6초 이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0.6초 이내가 되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1차 동요 때 그런 거고 수초 뒤에 2차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소공 여자 장치 때문에 2차 동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과도 안정소 상태에서는 우리가 판별하는 건 그 과도시 안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참조를 해서 투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1초 이내에 결정이 나니까 그때 고속도 차단기가 동작해가지고 차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는데 그 2차 동요가 일어났을 때 수초 이후에서는 다른 장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그 초소공 여자 장치가 이렇게 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PSS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1차 단계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별하는 것은 등면제법이라든가 단단법을 이용했는데 바로 1초라는 부분은 이런 단단법 등을 이용할 때 보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 안정도. 이제 위상각 안정도 말고 이제 전압 안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압 안정도의 붕괴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자, 이 표, 이제 머릿속에 컨셉을 딱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정퇴 안정도, 동퇴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다. 동기화력, 등면제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이 있다. 피부 곡선을 한다. 동기화력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동기화력을 계산할 때 일기 무한대 모선을 계산하다 보니까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왔냐? 아까 뭐라고 그러죠? 발전기 배후 전압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발전기 내부,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발전기 기본식에서도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니까. 여기도 뭔가 계산격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전기 내부의 임피던스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보실 때 발전기의 임피던스하고 부하 측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계산합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다?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같아질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쉐링 브릿지를 이용할 때도 어떻게 되죠? 여기하고 여기 곱한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 곱한 부분이 같아질 때죠? 뭔가 같아질 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런 그림들의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임피던스 집어넣고, 여기 지금 전압 강화하고도 똑같죠? 나중에 보시면 뭐 전류를 계산하거나 할 때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가지고 그 흐르는 전류를 전력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낸 겁니다, 여기서도. 아니면 전압으로 바꿔서 전압을 뭐 송전단에 대한 전압, 수전단에 대한 전압으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냐면 무한대 모선 전압은 어떻게 되죠? 기준이 된 겁니다, 무한대 모선이. 근데 이제 부하 측을 무한대 모선을 잡는 경우, 또 발전기 측을 무한대 모선을 잡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계산 방법은 틀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부하 측을 무한대 모선을 잡고요. 책에 보시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한대 모선 전압은 0입니다. 발전기 단자 전압은 요거보다 위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위상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유효전력은 뭐라고요?
위상차에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유효전력은. P값은. 그러니까 P가 이제 여기가 세타가 좀 더 앞서고 얘가 세타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단거리 성전석에서 VR이 여기 있죠. 근데 VS는 어디 있죠? 다 이렇게 해서 위상이 앞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럼 얘가 0도고 걔보다 앞선 쪽에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전압도 그림을 그려주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 내부 전압은 고기에 대해서 약간 더 세타 부분만큼 더 앞서겠죠, 요거보다. 그걸 베타로 넣고 세타로 넣은 것 뿐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들로부터. 이 t는 어떻게 될까요? 요 이 t는. 여기에서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만큼을 더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그 송배전설 공학에서 외웠던 게 중거리 부분에서 T형 파형할 때 여기 부분에 대한 전압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전압으로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부분하고 똑같이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전압에 대해서 요 전압 강화를 하다 보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죠? V는 IR이죠. 그러니까 IR을 곱한 겁니다. IR.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임피던스.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E1은. 그러면 E1은 어떻게 될까요? 그 ET에다가 또 여기에 대한 전류는 다 똑같습니다.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 부분 똑같이 들어가고 JXD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ET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ET가 들어가니까 E2 플러스 요 허수 성분 XD하고 XD가 같이 합쳐졌죠. 그러고 나서 전류를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 양단의 전압 차이하고 요 양단의 임피던스의 합계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전류가. 그럼 그거를 계산할 때 W 전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P값을 원하는 겁니다. P값. 유효전력 성전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P값하고 Q값들 뒤에 또 나옵니다. 예? Q값은 여기 사인 세타로 돼 있죠? Q값은 코사인 세타인가요?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PV 전압 안정도 곡선 나올 때 이 수식이 다시 또 응용이 됩니다. 자, 그럼 P 플러스 JQ에서 이거는 왜 여기에 콘주게이트를 취한다고요? 왜 콘주게이트를 취했죠? 전력 상차각에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러죠. 이게 V고 얘가 I다. 그러면 V에 대한 위상각하고 I에 대한 위상각이 있는데 위상각이 여기 하나 더 겹쳐지지 않습니까? 겹쳐지니까 이걸 하나를 빼줘야 된다. 왜? 우리는 얘하고 사이각으로 P는 VI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 V하고 I의 이 사이각에 대한 어떤 요 힘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P는 이렇게 돼 있고 V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I는 어떻게, P는 요렇게 요게 이제 P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 사이각인데 문제는 처음에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왔죠. V에 대한 부분하고. 그럼 V에다 콘주게이트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사이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요걸 뺀다는 얘기입니다. 요 각을 빼면 요 사이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사이각, 요게. 그거를 V에다 콘주게이트를 붙일 거냐, I에 콘주게이트를 붙일 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희는 I에다 콘주게이트를 붙인다. 그게 뭐였죠? P에다 콘주게이트 붙이냐, Q에다 콘주게이트 붙이냐 똑같은데, 저희가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P 플러스 JQ가 만들 거냐, P 마이너스 JQ를 만들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제 P 플러스 JQ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I에다 콘주게이트를 붙여야 된다. 그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얘가 I에 콘주게이트가 붙는 게 당연하죠. P-JQ로 이게 만약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V에다 콘주게이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E1에다 요 수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콘주게이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로. 근데 여기 E1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좀 생략이 되는데 이따가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E1의 자성이 나오겠죠. E1. 그 다음에 E1하고 E2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E1의 자성 나오고 E1, E2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곱해주다 보니까 요 밑에 부분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이 이따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서 뭐라고요? J 성분이 있는 부분이 Q 성분, J 성분이 없는 부분이 P 성분이니까 요게 그대로 나온 게 바로 XD 플러스 XE는 뭐라고요? X라고요.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Q성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뒤에 또 나오고요. 자, 원동계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에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원하는 전력량을 이만큼 쓰기 위해서는 각도를 이만큼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만큼의 전력량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 50%만 부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거를 30에서 40도 정도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A점일 때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안정하다. 왜? 세타도 증가하고 있고 P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B점에서 뭐라고요? 세타는 커지죠. 근데 P 값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 dP분의 d세타가 0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불안정한다. 아까 뭐 P를 세타하고 나눠지는 부분. 이건 P세타. 전력, 위상각, 특성 곡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전력과 상차각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거죠. 위상각 안정도. 그래서 위상각 안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기울기하고 같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동기화력이라고 한다. 동기화력은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 얘가 요쪽 사고가 났습니다.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겠죠? 얘는 이렇게 갔는데 내려오기가 쉽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다 그냥 손만 놓으면 그냥 쭈르륵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올라가면 힘이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할 때. 그래서 dP분의 d세타분의 dP가 0보다 크면은 일기무한대 보선은 안정조건으로 전기적 출력이 증가하고 또 반대 개념에서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0에서 90도에서 여기 앞에 영역에서는 안정하고 요 뒤에 영역에서는 불안정하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다? 정태안정 극한전력하고 동태안정 극한전력 아까 물어봤죠? 과도안정 극한전력. 그건 뭐냐? 세타는 90도일 때 정태안정 극한전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송전전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초과해서 송전할 수는 없다는 이거죠. 이거 최대 맥시멈이니까. 그 다음에 동태안정 극한전력은 요게 이 세타가 180도 마이너스 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건 뭐냐? 그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180도에서 요거만큼을 빼줘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 영역으로 넘겨주기 위한 각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면적법은 면적입니다. 그림이 4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2계통이 움직이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끊어지죠? 끊어지는 그림 나오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폐로가 되는 그림. 이렇게 4개가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등면적법을 할 때는. 자. 여기서는 고장 전, 고장 후, 그 다음에 고장 제거 후, 이렇게. 고장 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면적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아까 90도 전에 나와줘야지 좋다고요. 그게 뭐냐? 세타 제로가 사고 난 지점입니다. 세타 1이 90도보다 앞에 나와야지 90도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이 면적이 뒤에서는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보통 90도 전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뒤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상관없는데 얘가 보통 30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0에서 40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얘가 요 90도에서 약간 넘어가는 영역에서도 면적이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앞에가 30도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 180도 마이너스 세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역을 볼 때, 사고 나기 전에 이만큼이 필요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되죠? 요만큼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뭐냐? 요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의 면적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1회선으로, 사고 후에는 이런 곡선을 가죠. 그래서 요 면적하고 맞춰지는 부분은 여기까지 가니까 요 면적, 우리가 지금 부족한 만큼을 지금 채워주게 됐다. 그 채워준 부분에 대한 시간, 세타2 부분이 요 180도, 요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다 보니까 90도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왜? 쌍대니까. 여기도 쌍대고 여기도 쌍대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 90도가 가운데니까. 그 가운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대칭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90도 영역으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90도만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밑으로 가게 돼서
다른 영역에서 또 부족한 만큼을 더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끌고 온다는 얘기는 너 부족하니까 탈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장전에는 P0 여기다 이거죠. P0. 근데 요 특성 곡선으로 운전 중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근데 고장 중에는 A에서 B 지점을 갔으니까 요 특성 곡선으로 움직인다. 고장 후에는 요 특성 곡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요만큼의 부족한 부분을 요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해서 면적을 채워주는 부분이다. 나중에 계산하실 때도 여기 등면적이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라는 게 등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으로 설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P0에서 어떻게 되지? PB 사인 세타를 빼주면 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뭐죠? PC 사인 세타에서 P0를 빼주면 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같아지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P0가 PB 사인 세타보다 크다. 그래서 C 지점까지 이동을 한다. 근데 요때 사고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요 곡선으로 C에서 D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A, B, CF하고 면적 C 이 부분이 같게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세타0에서 세타1까지 세타0에서 세타1까지 P0에서 PB 사인 세타를 뺀 게 바로 요 앞에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면적은 PC죠. 요거는 PA, PB, PC라고 얘기했으니까 PC의 사인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그러니까 세타 2부터 세타 1까지 요 PC 사인 세타에 대한 부분에서 뭘 빼주면 된다? P0를 빼주면 된다. 그게 면적이다. 이렇게 그냥 수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나면 이 수식도 그냥 써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면적법은 뭐라고? 이기계통이라고. 두 개. 왜? 2회선 고장 시 한 회선이 탈락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3기계통까지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기계통에서는 어떻게 하죠? 등면적법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단단법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돼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기 이상에서는 단단법을 사용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위각 출시, 위상각, 각속도, 출력을 시간에 대해서 정의한 게 바로 단단법이다. 에너지 함수법은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단단법이 나오면 어떻게? 위상각, 각속도, 출력, 시간. 예? 그거에 따라서 요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 어떻게 그려진다? 이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단법 나오면 바로 요거 이렇게 0.6초라는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 등면적법에서는 어떤 그림? 2기계통, 1기계통, 뭐 사고 재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함수법 이런 그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옆에서 설명을 해줬을 때 전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 등면적법과 마찬가지로 계통의 과도한 정도를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단단법 같은 경우는 수계산이 곤란합니다. 왜? 시간에 쪼개가지고 막 여러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개를. 그래서 안정도를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게 단단법의 장점이고요. 나머지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이런 그 등면적법은 시간에 의한 부분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건 모르는데 이게 안정하나 불안정하냐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좋다는 얘기죠. 딱 보고 이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단점은 계통의 고장 상태가 발생해서 제거해서 재표를 상태로 하면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 왜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간략하게 해서 쓴 거니까. 하지만 등면적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상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위상각이 어떻게 됐을 때. 근데 단단법은 아까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편차들을 가지고, 출력 편차들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PV 곡선입니다. 아까 보셨던 무한재, 전력 상차각 곡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써졌죠? 발전기가 있고, 부하가 있고. 근데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하 부분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부하. 그래서
i는 똑같아집니다. 왜? VS에서 VR을 뺀 거분의 J의 X. 왜? 전압의 차이라면서요, 아까. 양쪽의 전압의 차이에다가 임피던스 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된다. 그럼 요건 뭐라고요? P 플러스 JQ는 VI 콘주게이트. 근데 V가 뭐죠? 여기에 대한 V라는 얘기죠. 요 지점은. 그래서 그 VR이 들어가는데 VS는 어떻게 된다고요? I 값은 여기서 계산된 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VR, VS. 콘주게이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JX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JX가 붙죠. 예? VR, VS가 붙고 거기에 콘주게이트가 붙었으니까 붙었고 VR에 콘주게이트가 붙는데 자성이기 때문에 그 콘주게이트는 날아갔고 VR의 자성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왔고요. 콘주게이트 때문에 허수 성분에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J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그거를 환산을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J가 위로 올라가니까 J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J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J가 됐다 이거죠. 그럼 J로 묶어서 VR, VS 콘주게이트니까 VR, VS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콘주게이트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VS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요 VS의 콘주게이트가 바로 여기 부분이 나왔다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까처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수식 보셨죠? 그 사인 세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J, 마이너스 J인데 J 자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VR, VS 부분은 이 뒤쪽으로 가겠죠. 얘는 J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는 설명이 생략됐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Q 부분. Q는 이제 PR 탄젠트 세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PV 곡선은 물어보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PV 곡선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시오. 어떻게? 전압 안정도 같은 경우는 그 전압에 의해서 안정도가 더 약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 증명하시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왜 25점짜리가 되냐. 이런 코사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Q는 PR 탄젠트 세타 이거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림으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여기 S고 얘가 P라고 해. 여기 Q라고 해. 탄젠트 세타는 P분의 Q.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해? P분의 Q라고 해. 그러면 이 P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Q는 P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요. Q는 P 탄젠트 세타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 P 값이 뭐라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거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X분의 2S, 2R 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여기 나오죠? Q 성분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내려와서 그걸 매칭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X 성분을 다 죽였습니다. 밑에 X를 죽였습니다. 그럼 VS, VR 나오죠? 근데 VR도 있으니까 하나씩 죽였습니다. VR 죽이고, VR 죽이고, VR 죽이고. 그러니까 VS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VS 코사인 세타, VR만 나온 거죠,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놓는다? 요거를 이쪽에 놓고 요걸 바깥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빠지고 요게 이쪽을 반대로 갔다. VR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요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PV 곡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VR에 대해서 놓고 이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뭐라고요? 요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코사인을 다시 곱한 겁니다. 코사인 곱해서 코사인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보다 코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니까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1이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지금 코사인에다가 코사인 곱해서 요건 1이니까 1인데 요거 탄젠트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내면 뭐라고요? 코코사사가 뭐라고요? 코코사사는 코사인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략화 만들 수 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세타로.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식이 나왔고 그 수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VR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X분의 VS의 자성. 왜? 요 S가 있었으니까 VS의 자성이 되는 겁니다. 요 수식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이런 수식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삼각함수가 2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코사인 사인은 2분의 1 사인 세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쌓고, 여기 지금 코사죠? 코사를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이거 된다는 거죠. A가 요게 되는 거죠. B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오는 거, B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요걸 빼진다고 그랬죠? 예? 요 뒤에는. 여긴 더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세타 플러스 델타에다가 뭘 또 더했죠? 뒤에. 델타를 더했죠. 그러니까 얘가 2 델타가 되죠? 앞에는 더했으니까. 세타 플러스 델타에다 세타니까 그게 뭐라고요? 여기 부분 더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2세타 플러스 델타고, 여기 부분은 A에서 B를 빼준다고 그러죠. 델타 플러스 세타에서 델타를 빼주니까 여기 세타만 남겠죠. 이렇게 남은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왜?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갔다 이거죠. 이렇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또 못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옆에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PR과 VR에 대한, 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지상, 역률 1, 진상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근데 밑에는 P, 위에는 V다. 역률 1에서의 최대 수전 전력은 P는 X분의 VS 자성이다. 사인 세타가 1, 여기 부분이 1이었을 때, 그 부분이 되는 거죠. 1이었을 때가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이. 자, 역률이 1이었을 때.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유효 전력에 대해 2개의 수전단 전압이 정해지고, 약간의 부하 변동으로 수전단 전압이 크게 변동하는 인계점, 여기 부분. 여기서 하게 되면 뚝 떨어지면 아무리, 예? 전압을 올려주려고, 무효 전력을 올려주려고 해도 전압 부분이, 예? 밑에 영역에 있다 보니까 악화되는 영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붕괴돼서 상부에서 운전하다가 인계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전압은 붕괴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압 안정도 판별 조건.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DVR분의 DP, 요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했네. DVR이고 이거 DPR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감소되는 영역으로 했네.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DVR분의 DPR은 0보다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되지? 감소되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안정하고, 여기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증가하는 부분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